45페이지 효소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단원까지 우리가 놓고 볼 때 1단원의 세포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세포가 통한 물질이동, 3단원의 효소 이렇게 합치면 생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얘기로 가는데, 그 있어 보이는 얘기들은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 그리고 더 있어 보이는 게 유전자 형질 발현과 생명공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뭐 2차 방정식 또는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정도 배웠다면 4단원 들어가면 이제 시그마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단원 들어가면 인테그랄 나오고 뭐 리미트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고 막 그다음에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효소를 이해할 때는 조금 뭐랄까 뒤에 보면 이 효소의 가장 마지막 단어 그 내용에 보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주제를 하나 던져놨어요. 그게 논술에 실제로 출제됐었던 거긴 한데, 효소를 접근할 때 그 범주까지 간다면 괜찮은 겁니다. 효소를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할 때도 단순하게 야 효소가 뭐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정도가 아닌, 효소가 하는 일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야 이것은 정말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테마를 보겠습니다. 효소는 뭐냐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응의 진행에 관해, 효소와 반응의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효소는 반응을 매개하는 촉매입니다. 근데 이 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진행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면 그러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것은 도대체 뭘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도 아직은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곧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나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잡아서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꽤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준비 작업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폭발하듯 터지면서 이게 내일이다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취직을 하거나 하면 그 분야에 일을 할 것이고, 공부를 계속해서 어떤 한 분야에 박사가 되거나 그 이상이 되면 내가 이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느낄 거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위한 준비 작업에서 어떤 변화, 그 변화가 촉매처럼 막 터지면서 이게 매게 해주는 거거든. 사실 대학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맞냐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중매쟁이 역할 정도나 그것을 준비시키는 작업이거나 하는 게 바람직한데, 대학은 본래의 기능은 원래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학문적 연구를 하는 곳이긴 한데, 요즘의 대학은 그 소위 직업을 위한 직업 준비소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촉매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만약에 막 반응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19, 20살에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좀 더 진중한 또는 의미 아주 깊이 있는 또는 진짜의 나를 찾으면서 반응을 제대로 일으키는 행동을 하나씩 누적해 가기만 하면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대학교 2학년 때쯤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퇴를 해야 되겠다. 나의 갈 길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고서 윈도우를 만들어, 아니지,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 세상을 발칵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빌 게이츠가 그랬듯, 아니면 저커버그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방법은 없을까? 얼굴책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에
의장이 누구냐면 김범수야. 가수 김범수가 아니고요. 이름만 김범수인데 김범수 씨가 카카오 지분의 40%를 갖고 있어요. 카카오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현재 오늘 날짜로 카카오가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고 했어요. 그게 소위 멜론입니다. 그 멜론을 인수할 때 들인 비용이 난 깜짝 놀라서 멜론이 그렇게 비싼지 몰라서 1조 8천억. 에이르린이 2조 원을 들여서 멜론을 사들였어. 메롱 하고 사들였는데 물론 돈이 있으니까 샀겠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7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김범수 씨의 지분이 얼만데? 이만큼이야. 괜찮죠? 김범수 씨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나왔어요. 산업공학과를 나오면서 왜 그 생각을 했냐? 이 김범수 씨가 만든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 그 맞고라고 해. 뻑인걸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 그걸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한 게임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야. NHN의 대표이사였고 지금은 카카오의 의장인 김범수 씨가 무슨 발상을 했길래 그때 적어도 그 사람처럼 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카카오는 국내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 변화도 언젠가 무언가가 촉발이 돼서 그것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이 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 어떤 액션의 변화를 도와주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놓치거나 무시해버리면 점점 더딜 뿐이에요. 진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막아버리는 건 본인이 생각일 수 있다는 건데 화학 반응에서 촉매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게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약 3,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촉매가 얘를 낮춘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생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벽을 두어버리면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건 지루한 거야. 이건 외우는 거야 하는 순간 갑자기 얘네들이 답답해진다는 건 느리게 이해되는 거예요. 점점 느리게. 근데 그걸 깎아버리는 것. 즉 얘를 낮춰버리면서 반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 개념 완성 이후 갑자기 생투가 달리 보이며 나는 생명과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거나 내가 여기서 나 뭔가 비전을 봤어. 난 느낌이 왔어. 이건 이미 촉매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프로 보면 에너지 고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에너지를 할 때 더 정확하게는 엔탈피의 개념이에요. 엔탈피라는 건 고유 에너지의 얘기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가 반응물 단계에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지금 생성물이 되면서 내려온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은 것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이라고 한 것의 의미는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더 높을 때. 이 반대는 반드시 흡열일 것이다. 근데 실제 에너지 고개가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높아졌다가 내려오죠. 이때 바로 이 높이차, 이 높이차를 가리켜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교재에 표현되어 있기로는 이것을 얼마 되죠? 이폭 효소가 없을 때 에너지 E3 이것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촉매가 작용하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내려가는 일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높이차예요. 이것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거 얼마나 써있어요? 2포. E3에서 2포로 내려가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이냐? 효소 때문입니다. 효소가 이걸 도와주게 되면 실제로 이걸 넘어가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것은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내려오게 되면 반응이 끝나거든요. 이 포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높이차를 말하는데 얘를 반응열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반응열의 개념을 수능에서도 물어봐요. 반응열은 절대로
효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Q라고 하는 것과 반응열의 개념과 효소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Q를 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응물 자체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반응물이 달라지면 반응열도 바뀝니다. 근데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 바뀌는 요 부분만 지금 달라졌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효소적 개념의 이 촉매라는 것을 요 상태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문제는 우리가 교재에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A가 거기에서 기질이나 A를 기질로 봤을 때 기질이 뭐냐? 영어로 substrat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질이에요. 영어로 substrate, 우리말로 기질. 기질이 뭐냐? 반응물입니다. 그럼 효소는 영어로 뭐냐? 효소는 원래 영어로는 엔자임인데 이 엔자임이 이 기질과 만난다는 것이죠. 기질이란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이고 효소가 기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가 무슨 상태냐고 봤더니 AB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상에도 합쳐져 있는 게 되는데 이 AB를 가리켜 이르는 말이 있어요. AB를 이르는 말을 이게 합쳐지면 만들어지는 것 AB 이꼬르 효소 기질 복합체입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저 에너지 고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반응은 끝나. 반응은 끝나. 다 됐다고 보는 거야. 어디가 속도 결정 단계냐? 속도를 좌우하는 단계는 여기에 여기.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여기 올라가다가 속도가 다 잡아먹어지게 되고 시간 여기서 다 쏟고 여기 되는 순간 끝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소개팅을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선자가 왔어. 주선자가 효소예요. 주선자가 오고 둘이 그러니까 남녀가 주선자에서 만나는 순간 게임 끝. 둘이 진짜 잘 딴딴따라 됐다니. 반응은 그렇게 일어나. 불꽃처럼 일어나서 바로 끝. 그게 화학 반응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디까지가 시간이 걸리냐면 만나기가 어려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의 짝은 어디 있나? 중매쟁이가 아무리 알지? 여기서는 중매쟁이 역할이 크니까 중매쟁이와 야 라봐라 그리고 일러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럼 끝이야. 끝이야. 이 상태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반응 속도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바로 이거 줄여서 쓰자면 효기복의 양에 비례합니다. 이해하시겠어? 효기복이 많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효기복이 많으면 반응 속도는 빠른 거예요. 이것이 효소에서 이제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면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할 때가 가끔 정말 어디 무슨 땡땡학원의 원리고사 정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생성물에서 반응물 될 때에 필요한 에너지잖아. 물론 효소가 있을 때. 그러면 어느 높이를 찾아야 돼요? 요거 아니야, 요거? 여기까지. E2죠, E2.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E2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 고개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산을 넘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산이 높은데 그거를 그냥 걸어서 넘어가는 것과 빨리 넘어간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터널을 뚫는 거죠. 지금 설악산에 이렇게 우리 태백산맥을 보면 서울에서 속초나 이런 데 갈 때 강원도 갈 때 터널이 뚫려 있어요. 옛날 같으면 미시령 넘고 한계령 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긴 터널을 그냥 쫙 뚫고 가요. 그러면 그 끝에서 돈을 받죠.
터널 이용료 냈어요. 그래가지고 3,000원을 받아요. 근데 빠르거든. 왜냐면 그거를 일일이 다 고비고비 가는 것보다 훨씬 쫙 빵! 그럼 바로 속초. 강원도 가는 길이 짧아졌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가는 건 물론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가는 거야. 헬기 타고 가는 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촉매는 바로 이렇게 터널을 뚫는 것과 같이 빠르게 만들어준다. 그것이고 요게 기본 얘기다. 근데 저 그래프가 종종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세요. 작용 영향 요인.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도인데 왜 온도가 영향을 주느냐? 이것은 효소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것은 최적 상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 온도에 따라서 이쪽에 좌표축을 여기를 반응 속도라고 봐도 괜찮지만 다른 말로 효소의 활성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액티비티. 효소가 얼마나 잘 작용하느냐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세요. 효소의 능력이에요. 반응이 일어나고 말고는 효소의 능력이에요. 반응 속도는 효소가 결정하는 거예요. 효소가 많아졌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효소는 온도의 지배를 받아서 이 상태가 뭐냐? 최적 상태입니다. 항상 최적 상태가 따로 있고 여기랑은 좀 달라요. 온도가 낮은 상태는 활성이 낮은 건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거기 슈퍼맨 복장을 하는 애가 날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걔가 효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는 온도가 낮은 상태는 활성이 낮은데 이거죠. 아, 온도나 다 지금 생각하게 생겼어.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요 달라요. 활성이 분명히 똑같이 낮아 보이지만 이 상태는 변성이에요.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변성이 올 수 있어요. 이 변성을 영어로 뭐라 되는데 denatu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nature를 잊어버렸다. 원래 본성을 잃어버린 표현으로 denaturation이라고 하는데 변성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복구되지 않는 의 뜻을 내포하고 얘는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도를 높이기만 하면 돼요. 변성된 상태와 얘를 비교할 때 눈동자, 눈빛 맛이 같잖아요. 얘는요? 이거 봐봐. 딱! 근데 약간 충혈돼 있어. 약간 충혈돼 있긴 한데 뭔가 지향적일 거야 웃고 있어. 최적 상태. 신바람 나가지고 사실 공부도 막 미친 듯이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지가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막 뭘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지. 시간 막 핫살같이 지나가는데 뭐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푹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최적 상태니까. 그래 봤어? 쫙 몰입해봤네.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네. 효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온도와 마찬가지로 pH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지만 생태에서 pH는 중요한 거예요. pH의 정의가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 상식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의 농도니까 따라서 pH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많다는 건 pH가 숫자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산일수록 pH가 숫자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pH는 최적 상태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펩신이 이게 어디 들어있어? 위에 들어있는 펩신은 최적 pH가 얼마냐면 2야 2. 그리고 또 있죠. 아밀레이스 같은 거. 아밀레이스는 여러 군데 들어있는데 특히 침에 들어있는 거라면 최적 pH가 7이라고 알고 있잖아. 사실 7은 아니에요. 원래 5 정도가 맞아. 근데 이제 이건 무시하고 그냥 7이라고 하고 그 다음 라이페이스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pH가 최적 pH가 8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에서 잘 작용하는 애들이죠. 그 정도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나왔구나. 기질의 농도. 여러분 기질이 뭐라고요?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 기질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주지만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질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그래프는 기질이 충분할 때에 좌표측을 봅시다. 여기 뭐예요? 효소 농도에 따라 무엇을 본 거냐면 초기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란 말이 보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반응 속도는 처음에 결정된다. 반응 속도가 처음에 결정된다는 것은 모든 화학 반응은 속도 결정 단계가 초기 상태에 좌우돼요. 둘이 만났을 때, 기질이 만났을 때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인데 그것을 그냥 전체 반응 속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효소가 많아짐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비례예요, 비례. 속도와 효소의 관계에 있어서 왜 효소가 초기 반응 속도와 비례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효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럴까? 기질이 또 효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건데, 효소고요. 엔자임이 영어로 효소다. 그런데 얘가 기질이다. S다. 둘이 잘 만나게 돼 있잖아요. 만나서 얘가 분해되든 뭘 하든 할 건데 효소가 많아지는 것과 반응 속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할 때 그럼 얘를 더 그려봅시다. 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당혹스럽죠. 왜요? 소개팅을 나왔어. 중매쟁이가 셋이야. 또는 카페 전체의 중매쟁이. 그래서 100명의 중매쟁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 진짜 뭐가 돼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적어도 100명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야, 이거 얻어 걸리겠다. 이 중에 하나 있겠지. 설마 없겠니? 하나 만나는 것보다 100명 만나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왜 한 40살, 30살 될 때까지가 아닌 40살 정도 될 때까지 모태솔로라고 가정하면 모태솔로다. 솔로가 아니라 사실 싱글이라고 하면 맞는데 모태 싱글이다. 근데 그때 엄마가 정말 떼돈을 들여야 돼요. 그 만나게 해 듀오니 무슨 그거 수백만 원을 줘야만 몇십 번을 만나게 해준다고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몇 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저기 모두 다 막 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하루에 10개씩 앞으로 10년치 만날 수 있어. 이러면 그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유효 충돌이라는 얘기예요. 자, 왜 유효 충돌을 얘기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여러분 벌써 이 그림이 그냥 그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거. 효소의 주둥이 부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기질과 효소는 딱 정해진 부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활성 부위와 효소가 만났을 때 제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효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공대생들이 하루에 하는 3마디가 뭐라고요? 완전 깡 공대생들이 하는 3마디는 주로 학교에서 이 말밖에 안 한다고요. 야, 밥 먹었냐? 친구 만났을 때, 야, 밥 먹었냐? 리포트 다 썼냐? 저 여자 예쁘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존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와 숙제에 치여사는 공대생들의 리포트는 가장 큰 부담이니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관심사인 여자. 공대생의 남자만 있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 물론 여학생도 많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깡공대에는 완전 공대생들은 남자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자 보면 저 여자 예쁘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노리는 그 뭐냐면 이런 거잖아. 그런 애들 환상이 갖고 있어. 긴 생머리 보면 무조건 막 설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누가 긴 생머리 지나가잖아. 그럼 걔네들 막 쫓아가. 막 쫓아가서 뭐 하냐면 막 쟁동을 쫓아가지고 쓱 보고 다시 막 뛰어가. 그때 여자의 어떤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애가 뛰어가다가 쓱 돌아봤는데 애 표정이 막 이러면 이제 괜찮다는 얘기고, 쓱 보고 밝게 빨리 지나가. 그건 아니야. 근데 이런 지얼굴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유효 충돌은 뭐냐면 그렇게 뒷모습 보고 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둘이 눈이 맞을 때.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냐. 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서로 뭐 이런 거? 야, 어디 싸구려 광고나 어디 싸구려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지. 그런 게 현실에서 어딨어? 아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걸 꿈꾸면 안 되고. 근데 화학은 유효충 가능성이 편. 이게 높아지는 건 농도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뭐냐면 효소의 양을 일정하게 두었을 때. 근데 이때는 여기가 바로 변수가 기질이 됩니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비례 일정. 자, 요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죠. 지금 보세요. 효소라는 놈이 일정하고 기질에 따라 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배운 단어 바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글자고 호화. 이 단어가 뭐랑 연결됐냐면 동적평 상태다. 우리가 앞에서 동적평 상태를 본 게 어디였게요? 삼투도 물론 맞습니다. 그 이전에 물질이동 방식에서 또 그거 말고 다른 데 본 적 있었는데, 촉진학산에서 동적평 상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었거든요. 그때 포화라는 말을 쓰면서 도대체 뭐가 포화됐냐고 얘기했었는데 뭐가 포화되죠? 단백질, 즉 운반체 단백질, 수송 단백질이 포화됐을 때를 일어 동적평 상태로 얘기했다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뭐가 포화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단백질인 효소가 지금 포화되어 있다는 말인데, 효소가 포화됐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효소가 반응에 관여하고 있다. 모든 효소가 반응을 매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한번 짐작이나 해보십니다. 방금 내가 모든 효소가 반응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지금 봐봐. 그래프를 봐봐. 반응 속도가 지금 어떤 겨?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처럼 대체로 그 일정이라는 말을 떠올린다고요. 일정도 좋아요. 근데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정이기에 앞서서 최대 아닙니까? 포화의 의미는 일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야, 너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너 진짜 하나도 안 쉬는구나? 여러분 진짜로 포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포화 상태는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 만약에 얘기할 때 할 만큼 진짜로 다 하고 있잖아? 엄마한테서 그 소리를 들을 거야. 얘야, 좀 쉬었다 하렴. 그때 내가 그러겠지. 어떻게 쉬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엄마 그러고서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재밌으니까. 그러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 톱이었던 애가 있어. 문과이지만 서울대 갔어. 대원하고 1등이었어. 최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어떤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왜죠? 그래프가 그렇지 않냐고? 아이 물론 그래. 그래프가 최대니까 최대지. 당연하지. 근데 아까 속도가 뭐에 필요한다 그랬어? 여기 있어요. 효리고양에 비례한다고요. 따라서리 분명히 반응 속도가 최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적평 상태가 어떻게 다시 해석될 수 있느냐, 또는 이것을 실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이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새로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말하면 돼요. 이것은 사실 효소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답인데, 답부터 얘기해줄게요. 새로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이 구역에서 이 구역 내에서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냐면, 효소는 절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이 끝나면 자신의 촉매 기능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아니 여러분 소개팅 시켜준다고 대학 갔는데, 야 내가 너 소개팅 시킬까? 그러더니 이제 한 남자애가 다른 남자애한테, 남자친구한테, 야 내가 너 소개팅 시킬까? 그러더니 지가 아는 지인 여자애를 불러서 자기 남자친구랑 만나게 하는 자리에 갑자기 이놈이, 지가 분명히 소개팅을 주선하러 온 놈이 지가 불러온 그 여자애랑 계속 노닥거리면서 자기 남자애, 그 친구 남자애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처럼 놔두고 둘만 막 얘기하다가 며칠 지난 후, 야 나 사귀게 됐어. 이건 미친. 이건 뭐하는 짓이니? 너네 말로 그게 몽이지 진짜. 효소가 지 본부를 잃어버린 채 내가 반응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기질이지. 효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또 하고, 아니 생각해봐요.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부품들이 쫙 오고 있어요. 그 부품을 조립하는 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부품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부품 하나를 딱 2개를 잡더니 팀 결합하고, 나 일 다 했습니다. 갈게요. 나 그런 직장이 어딨냐? 하나 조립하더니 간대.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냐고. 그 일하는 사람이 효소고 오는 부품이 기질이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효소는 대체로 10만 번 이상의 반응을 촉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효소는 10만 번 정도는 한대. 그걸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그건 될 거래요. 그걸 어떻게 세는지 나도 그거 궁금해. 대단하지 않냐? 그걸 알아. 사람들이 똑똑한가 봐. 이 그래프의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거기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위로, 또 하나는 아래로. 근데 여기가 가그래프고 나그래프라고 칩시다. 가나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속도 차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가그래프가 효소 농도가 높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 효소 농도를 만약에 EC 농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효소 농도가 C가 된 거예요. C와 EC. 그 차이이기 때문에 딱 2배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가 V면 2분의 1 V면 이쪽이 V가 되고 있다는, 효소의 양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활성부위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활성부위. 활성부위라는 게 뭐냐면 효소와 기질이 만나는 곳.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는 순간 반응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 진짜 신기합니다. 효소가, 그것을 우리가
전이 상태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될 때, 아니면 거꾸로 될 때도 이 상태에서 딱 되는 순간 그냥 곧바로 내려와요. 이것을 우리가 전이 상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이 상태면 반응이 끝난 정도로 에너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효소기질 부각체 상태를 우리가 가장 소위 핫한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저해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사실상 공부를 함에 있어 저해제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 없는 경우는 없어요. 방해꾼이 없는 경우는 없죠. 저해하다를 영어로 우리가 inhibi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자로다가 I자를 쓸 때가 꽤 있어요. inhibitor. 인히비터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해제라는 것은 그럼 뭐냐라고 일단 정의부터 내려보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의 종류가 두 개나 있는데 하나 경쟁적 저해제, 두 번째는 비경쟁적 저해제. 이것은 경쟁적 저해제부터 설명되는데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얘는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결합한다.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림으로 쓰면 우리의 팩맨 불러와 팩맨 효소 그리고 기질 substrate 기질 다시 한번 기질 효소 언제나 이런 이제 기질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기질은 반응물도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벌써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맞게 생겼죠. 뭔가 이렇게 맞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 근데 얘가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경쟁적 저해제. 오늘 밑에다 쓸게요. 경쟁적 저해제가 뭘 할지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 고마셀이 빡 여기 빡 그럼 얘가 결합할래야 결합할 수가 없어. 왜? 활성부에 결합하면서 뭐가 바뀌냐면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하죠. 그래서 기질이 결합 못합니다. 오케이? 지금 딱 봐도 기질이 결합 못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활성부에 변했잖니? 달라졌잖니? 그래서 방해꾼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러한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은 그래프로 설명하니 여기가 기질이고 이쪽이 반응 속도일 때 원래 그래프 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 그래프가 이렇다면 경쟁적 저해제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속도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지만 기질이 많아짐에 따라서 나중에는 같아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저해제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림 한번 그려서 다시 설명. S 경정 S 여기 S 여기 S 여기 S S라인만 계속 보인다. 효소 입장에서 바라볼 때 경쟁적 저해제가 뭐예요? 제 눈엔 S밖에 안 보이는데 얘가 얘를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확률적으로 경쟁적 저해제보다 기질이 충분히 많아지면 저해제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에요. 이 그래프가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됐니?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뭐냐? 비적. 이거는 활성부위가 아닌 특이 부위, 다른 부위의 결합을 하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효소, 팽맹, 대기, 기질, 비적, 비경쟁적 저해제, 줄여서 비적. 뒤통수를 후려쳐. 뒤통수를 후려치면 이렇게 바뀌죠. 좀 더 리얼하게. 누구세요? 저 아세요? 막간 효소. 이것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 그래프하고는 또 달리 어떻게 그려질까요? 기질에 따라 반응 속도를 보았을 때 저해제가 없으면 이렇지만 비저가 작동하는 순간 비저가 작동하면 속도 자체가 팍 느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효소가 사라진 듯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비저가 작용하는 상태는 어찌 보면 이것이 막 독극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몸에 비저는 원래 존재해요. 효소의 작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저나 경쟁적 저해제를 쓰고 있거든요. 저해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고 너무 설치는 효소들을 다운시킬 때 이 방식을 써요. 저해제를. 이게 이제 바로 저해제까지 한 소위 작용 영향 요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갈 거긴 한데 47페이지에 보면 고대 수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것을 읽어보시오. 그리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가 적어도 이런 건 알아요. 여기서 페니실린이 뭔지, 세균은 도대체 뭔지, 항생제는 뭔지, 또 푸른 곰팡이는 또 뭔지 관계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푸른 곰팡이가 항생제를 내서 세균이 페니실린을 만들었다. 라든가 이 효소는 푸른 곰팡이 것이다. 라거나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스피린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쉬었다가 우리 시험도 보고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